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하와이 대저택이라고 그 유튜버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뚫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월급에 만족했나 싶을 만큼의 돈이 쏟아진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저의 생각과 함께할 책은 부의 속성인데요. 저자인 론 무어와 국내 최초로 제가 인터뷰를 나눴던 영상이 영어 원본 그리고 한국어 더빙본으로도 올라와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저자 론 무어의 어투가 굉장히 강렬해서요, 저자의 그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의 말투로 풀어가겠습니다. 단언컨대 사랑,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인생에서 최고의 것들은 사실 공짜다. 자연, 아름다움, 예술, 산책, 음악, 당신이 사랑하는 공짜로 얻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려면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쓰게 해줄 소극적 소득이 필요하다. 도대체 소극적 소득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당신이 소유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당신이 이런 공짜 경험들을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비용을 대신 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한 주에 50시간 넘게 일하며 끝없는 한숨만 쉬며 살고 있는가? 앞서 나열한 인생 최고의 공짜 순간들, 그런 게 와닿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눈앞에 힘든 것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건 당신이 원하는 삶이 맞는가? 당연히 돈만 있다고 행복할 순 없다. 다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왜? 당신이 돈에 대해 지니고 있는 안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돈이라는 건 교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단순한 물품 그 이상의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는 돈이 없던 적도 있었고 충분한 돈을 가져보기도 했다. 분명한 건 내가 녹슨 고물차를 몰 때보다 지금 좀 더 나은 고급차를 몰고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 돈은 이렇게 소위 변형이 가능하다. 돈에 대한 안목에 대해 말해보자. 안목이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읽어내고 그 값을 매기는 능력이 아닌가? 그러므로 돈이 주는 기회라는 건 사실 굉장히 기묘하고 진지하며 깊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 돈은 언제나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에게서 나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개개인이 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때 돈은 지출에 집중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입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당신은 항상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쓸 돈을 생각하는가? 벌 돈을 생각하는가? 이 차이는 엄청나게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불러온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갑자기 거금이 생긴 사람들 중 70%가 5년 내에 그 돈을 전부 잃는다. 영국에서 복권 당첨자들 중 무려 44%는 5년 내에 그 당첨금을 모두 써버린다. 이건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고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이다. 복권 당첨자 10명 중 9명은 갑자기 새로 생긴 이 재산이 자신의 손자 세대까지 유지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 채널에도 간혹 복권 당첨을 기원하며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갑자기 거액을 갖게 되면 그 돈은 무조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부자에게 흘러간다. 생산자들은 계속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계속 소비만 한다.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빈부격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아니면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데 집중할 것인가? 사실 전 세계에는 우리 모두가 백만장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다. 잘 들어주기를 바란다. 당신이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이렇게 의심하는 기저에는 세상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라는 더 깊은 의심이 깔려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당신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답을 말해주겠다.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기계에서 인쇄된다. 이 말은 맞지만 틀렸다.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했고 존재할 모든 물리적 형태의 돈은 전부 아이디어라는 무형의 형태로부터 나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모든 돈은 무형에서 나온다. 바로 지금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떠올려보라. 그 자산의 값은 얼마인가? 얼마로 거래가 되고 있나?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면 거래가 성사될까? 당신의 그 자산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끌어오는데 기꺼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수 있는가? 돈은 물질로 바뀐 정신이다. 문제는 당신이 제대로 된 몫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내용은 뒤에서 명확하게 말하겠다. 그에 앞서 더 시급한 이야기를 해보자. 돈은 끊임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당신이 새로운 차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차를 처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인생에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그 돈을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채울 공간이 없다.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당신 마음속 공간일 수도 있다. 당신이 딱히 엄청나게 사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소비한 그것들, 당신이 들여온 당신 내면의 불평, 불만들, 정확히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올 바로 그 자리를 마구잡이로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더 위대한 것이 들어올 자리를 위해 하찮은 걸 내다 버려라. 하찮은 건 위대한 걸 막는다. 저임금은 고임금을 막는다. 저임금을 위해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더 나은 임금을 위해 쓸 시간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 더, 불평은 감사를 막는다. 내가 멘토의 지시를 어긴 적이 있었다. 아니,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큰 금액의 팁을 주라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일단 당장 나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불만이 크게 달했다. 그딴 걸 조언이라. 팁을 줄 돈도 없었고 팁을 줘야 할지 고민도 됐고 준다면 얼마를 줄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어쨌든 이런 팁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일단 좋은 서비스를 원했다. 딱 한 번 태도를 바꿔보았다. 먼저 받기보단 먼저 주기. 팁을 한 번 줘보니 거기에 도대체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 보고 놀랐다. 더 나은 서비스와 특별한 감사, 그리고 내게 더 많은 돈을 안겨줄 연쇄적 에너지 흐름으로 형태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일들이 어떻게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는가? 먼저 받기보다 먼저 주기를 진심으로 해내려면 인생을 불만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인생을 불평, 불만으로 채우다 보면 누군가에겐 부러울 만한 당신 삶이 정작 당신 스스로에게는 거지 같아 보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자, 먼저 주기를 하려면 지금 내 상태값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인생이 시궁창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당신의 지금 현재 값은 과거의 당신이 간절히 바라던 모습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내라. 3살 여아를 키우며 육아에 지친 한 여성이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하냐는 지인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과거 뱃속에 아이를 품던 시절 끊임없이 보채는 한 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보며 언젠간 나도 하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는 생각하죠. 힘들지언정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모습 중 하나다 라고 말이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시간을 꿈꾸게 된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좀 더 나은 직업으로, 좀 더 나은 것들로, 그리고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면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렇게 찾아온다. 그 최악보다는 아주 조금 더 나은 인생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여기서 무너진다. 어떻게든 올라와 이제 조금 살만할 정도로, 숨 쉴 정도로는 살겠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방법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 전에 인생이 행복하기를 했나? 최악에서 그냥 조금 나아진 정도의 인생일 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감사를 잃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감사를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번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수준의 인생을 살기 위한 생각 전환의 시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 최악이 아닌 당신의 삶은 최악이었던 과거의 당신이 한 번쯤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원했던 그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 그렇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내가 사는 집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스스로 무엇을 먹을지 직접 고르고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음에, 정말로 이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과 상태가 되었음에, 무엇보다 이걸 다 스스로 해낸 당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당신이 감사하기를 시작했다면 이제 줄 수 있다. 자, 생각의 형질을 바꿨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일부러 인식하고 거기에 부의 공식을 첨가해서 금전적인 부의 형태로 바꾸어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만 뚫어야 한다. 딱 하나만 뚫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월급에 만족했나 싶을 만큼의 돈이 쏟아진다. 명심하라. 지금 이 고민을 막는 것, 보다 정확히는 당신이 이런 고민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자기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버리는 데 익숙해진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사실상 부유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의 부는 각기 특별하고 개별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지금 잘 살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상당한 현금, 물적 자산, 자본으로 바꾸거나 부를 늘리기 위해 현금에 집중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다. 10명 중 1명만 부에 집중하고 9명은 관심이 없다. 돈을 벌기 어렵다는 생각은 하나의 착각이다. 돈 버느라 애먹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단 하나다. 조자는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상체를 구부려 손이 발에 닿지 않자 선생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만해도 된다, 롭. 너는 원래 뻣뻣해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안 될 거야. 저자는 그런 줄 알고 살았다. 성인이 되어 처음 무술 수업을 들었을 때까지도 유연하지 않다는 그의 믿음은 그대로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난 선생님은 저자에게 하루 2차례 1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하면 상체를 앞으로 온전히 숙인 채 심지어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앉기도 가능할 거라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걸 해냈다. 부를 크게 이루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돈 버는 방식을 배우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델로 삼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 능력자들의 특성을 당신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기꾼만 아니면 갖가지 제대로 된 여러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든 참고해도 좋다. 왜? 듣다 보면 당신의 가치와 돈, 이 두 개를 결합시킬 방법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아직까지 돈 버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다. 그냥 아직 그런 걸 배운 적 없고 그런 시스템에 노출된 적도 없으며 충분히 의미 있는 액수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을 뿐이다. 원래 처음에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일단은 막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기도 한다. 그래서 철저히 공부했고 부의 흐름과 법칙을 관찰했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피자나 샐러드를 선택하는 건 쉽다. 즉 순간적으로 돈을 쓰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돈을 버는 것, 둘 다 쉽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4.4%의 부는 빈곤층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자신 소유였던 그 돈을 타인 소유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돈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거래라는 건 꼭 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에너지, 영감, 서비스, 해결책, 기대, 정보, 지식, 신용, 이 모든 것들에게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래다. 당신이 손바꿈해야 할 그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당신과 거래를 통해 얻게 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돈을 지불하는 이상으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당신과의 거래가 공정했다고 느낄 것이다. 가치가 적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그 거래는 불공정했고 속았다고 느낄 것이다. 아무도 불공정한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돈은 공정한 거래를 찾아 떠난다.
돈은 이렇게 단지 움직이고 초현실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아이디어에서 행동으로, 물리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정신에서 물질로 이렇게 계속 변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이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가치에 정확히 딱 맞는 몫을 취한다. 여기엔 거짓말이 없다. 돈은 단지 돈에 가장 적은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부터 돈에 가장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로 이동할 뿐이다. 당신이 집중하는 곳에서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자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식적으로, 즉 일부러 신경을 써서 알아차리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그 가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뭘 해보라고 말하던가, 뭐가 장점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그게 아무리 추상적이어도 상관없다. 모든 돈은 추상적인 형태에서 돈이라는 물질로 손바뀜되니까 당신 가치의 부의 공식을 첨가하라. 한 가지 가치를 좀 더 큰 부로 전환해보라. 그 방법을 이해하라. 당신은 이미 부유하다. 사람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부유한데 만약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고 불만이 있다면 당신은 더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원하고 그걸 사는데 돈을 쓴다. 사람들은 돈에 잠재된 에너지를 다른 걸로 계속 교환한다.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제품, 서비스, 정보와 같은 것들 말이다. 당신 가치의 에너지 밀도를 늘려라. 그러면 돈은 늘어난다. 오늘의 돈이 내일의 돈보다 가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저축을 한다. 이건 잠재적인 부와 함께 죽는 길이다. 물론 저축은 당연히 중요하다.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부 수단으로서는 말이다. 그러나 저축은 부자가 되는 단계 중 가장 아랫 단계라는 걸 명심하라. 저축 에너지만으로는 진짜 부를 만드는 에너지 전달 속도를 높일 수가 없다.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어디에 써야 그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제대로 잘 돌아올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 명심하라. 돈은 사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의 돈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는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내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 전에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본 적이 있는가?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팔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어느 쪽이건 극단으로 치닫으면 지속은 불가능하다.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속도의 균형, 이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내 욕구와 타인의 욕구의 균형을 맞춰가며 사고해보라. 그렇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 저축을 잘 해야 하지만 저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돈의 역설이다. 결국 돈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출발한다. 즉, 돈에 대한 무형의 사고방식이 돈이라는 유형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돈은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타인이 아닌 나에게서 나온다. 내 태도에서 나온다. 명심하라. 오늘의 당신은 오래전 당신이 원했던 모습이다. 그리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당신이 바란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은 오늘의 당신이 원했던 모습일 것이다. 입 주변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은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늘 벌어져 있는 건 곳간을 열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재물을 담당하는 입을 열고 닫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부, 성공, 이걸 부르는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저는 관상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상학 혹은 주역학이요, 생김새에 따라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님의 얼굴이 바뀌면 좋은 운이 온다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가져와서요, 색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요즘 들어 지인들에게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듣는 빈도수가 늘었다거나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다거나 안색이 시시각각 변해서 표정이 바로바로 확 드러나는 분들이라면요, 특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의 비밀, 이게 도대체 뭔지 저자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운명이란 앞으로 전개될 시간의 흐름이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 도달할 테니, 그러니 미래는 곧 운명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반대로 과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역사라고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미래는 운명이고 과거는 역사다. 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가령 부모는 왜 자녀를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에 무언가 배워두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미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정도는 예견이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운에 대해 종종 생각해보곤 했는데 적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현재를 잘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현재의 내 상태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해보면 미래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어떤 부모는 어린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한다. 아이의 기질, 행동, 습관 등을 보고 직감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사물과 현상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것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아는가? 라는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현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여기 돌덩이가 있다. 돌덩이에도 운명이 있을까? 모든 사물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 돌덩이도 당연히 운명이 있다. 볼품없는 돌덩이라면 딱히 용도를 찾지 못해 분해될 것이다. 부서진 돌은 어딘가로 이동해 건축 자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것이 이 돌덩이의 운명이다. 만약 이 돌덩이가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 정원에 곱게 모셔져 오랜 세월 사랑받고 지낼 수도 있다. 돌덩이에게는 좋은 운명인 셈이다.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목수가 산에서 나무를 하나 발견했다. 그 나무는 형상이 흉흉하고 비틀어지고 가늘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당치 않았다. 목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네. 참으로 못난 놈이야. 목수가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다. 이 나무가 오랫동안 살아남게 된 것은 오로지 그 형상 때문이다. 만약 굵고 반듯했다면 벌써 베어져 목재로 쓰이지 않았겠느냐. 목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무도 생긴 모양에 따라 운명이 정해지는데 인간이라고 덜할까. 다만 나무의 경우는 형상이 흉흉해 살아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인간이란 어디든 쓰여야 빛이 나는 법. 그러므로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형상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외모가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겉모습의 겉모습만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형상에는 뜻이 있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다. 어떤 사물의 기질과 기능이 합쳐져 형상으로 내보이는 것이며 형상은 언제나 내면을 강화한다. 그러니 내면의 기능과 외부의 형상은 사실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연구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 특히 사람의 얼굴은 그 모양과 빛에 따라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미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는데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가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 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관상은 단순히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보는 게 아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외모가 전혀 뛰어나지 않지만 운명이 좋은 경우도 무수히 많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가장 먼저 눈을 보자. 얼굴에서 눈은 정신, 입은 물질을 주관한다. 세상 만물은 계층적으로 존재한다. 건물을 보면 위아래가 있듯 사람의 형상도 마찬가지다. 위에 머리가 있고 아래에 다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세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주역에서는 얼굴을 천, 몸체를 지, 팔 다리를 인이라고 한다. 즉 얼굴은 우리 몸에서 천, 하늘을 관장하고 가장 위에 있으며 확장성이 크다. 발에 비해 깨끗하고 표정 변화가 다양하기에 역동적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은 최근에 와서 아주 작은 얼굴에 대한 인식이 좋게 퍼져 사람들은 기존의 얼굴을 깎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얼굴이 지나치게 작으면 나쁘다고 봐야 한다. 하늘이 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좁으면 어떨까? 덜 자유롭고 운명의 활동 범위가 축소된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나치게 뾰족한 턱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살펴볼 눈과 관련해서 쌍꺼풀 수술을 비롯 낯빛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얼굴의 골격을 줄이는 행위만큼은 그게 무엇이든 운명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 얼굴은 또 다시 세 계층으로 구분된다. 눈 근처를 천, 코 근처를 인, 입 근처를 지로 나눈다. 그러므로 하늘을 담은 눈은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한다. 얼굴은 천이고 눈은 천중천, 즉 하늘 중에서도 하늘이라는 것이다. 정신은 양이고 천이기에 정신의 형상이 눈에 투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투사되어 있다. 즉 눈만 봐도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지성, 심성을 알 수 있다. 눈은 태도와 행실의 축소판이니까. 오늘의 눈동자에 내일의 행운이 비친다. 그렇다면 눈은 언제나 웃음 가득한 눈이 좋은 것일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웃을 일이 없는데도 실없이 늘 웃는 눈을 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비교적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럼 친절한 눈을 갖지 말라고? 그런 말이 아니다. 친절함에는 미소가 동반되는데 그 미소와 눈동자에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과 눈동자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바른 생각은 곧바로 눈에 드러난다. 절도 있는 눈, 흔들리지 않는 눈이 대표적으로 그것인데 이것과 달리 바삐 움직이는 눈,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눈, 집중하지 않는 눈은 스스로는 몰라도 남들 눈엔 전부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런 눈은 총체적으로 운명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눈에는 불량한 감정, 경박한 감정이 모두 드러나므로 애초부터 정신에 그런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눈빛이 어두우면 근심이 많다. 눈은 태양이다. 얼굴은 하늘이고 눈은 태양이므로 눈은 얼굴의 상태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눈빛이 어둡다는 것은 날이 흐려서 태양이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의 운명은 대체로 어둡다. 근심이 많고 무슨 일이든 궤도에 잘 오르지 못한다. 만약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눈빛이 어두운 날들이 계속된다면 이사, 여행, 짐 정리 등을 통해 나쁜 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해소된다. 그런데 만약 이 저절로 해소될 기미가 안 보여 스스로 얼굴빛을 죽이고 눈에는 총명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고정된 것들을 바꾸는 행위가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거나 단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 이것은 사실 주로 사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먼저 집 안의 짐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 집에 살림살이나 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운명에 매우 나쁘다. 그리고 나서 이 집이 더 살만한 곳인가를 살펴보라. 집은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도모해 운을 발전시키는 곳임을 명심하라. 또한 눈은 힘주어 부릅뜨지 말고 편안하게 적당히 오로지 눈동자를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기고 눈동자에 어떤 정신을 담을 것인지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평범한 눈에 정신없는 눈동자, 멍한 눈동자만 경계해도 운은 아주 좋아진다. 눈동자를 가꾸는 한 운은 계속 좋아지는 법이다.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잃지 않고 지켜내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눈은 빠른 속도로 운명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 눈은 눈썹이라는 지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눈썹은 얼굴의 신분을 좌우한다. 눈썹이 선명하고 풍요롭고 긴 사람은 매우 좋은 운을 타고난 것과 같다. 하늘이 돕고 신분이 귀하게 유지된다는 뜻으로 가정이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결함 없는 운명을 누린다. 그러므로 눈썹은 언제나 곱고 풍요로워야 한다. 눈썹을 완전히 밀고 문신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운명에 결코 좋을 리 없다. 그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들만 뽑아버려야 하며 너무 짧을 때 보완하는 정도로 눈썹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음으로 귀를 보자. 귀는 굴곡이 심해서 예쁘기가 몹시 힘들다. 예쁘다는 기준도 애매하다. 크기가 적당히 크고 계란형의 모나지 않은 귀가 가장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반듯하고 깨끗한 귀다. 귀의 관상은 얼굴 전체 중에서 눈 다음 코만큼 중요하다. 높고 큰 코는 부동산이나 권력, 안정 등의 운명을 만들고 귀는 동산, 사업의 추진력, 발전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반듯한 귀는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은 대개 양쪽 귀가 수평인 채로 태어나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귀의 수평이 무너진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틀어진 사람의 경우 반드시 양 귀의 높낮이가 다르다. 이 부분을 양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얼굴은 반듯해지고 귀도 반듯해진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몸이 기울어질 때 한 번만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와 보라.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반드시 문득 어느 순간 바른 자세가 편한 날이 올 것이다. 또한 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웬만하면 귀를 내보이는 스타일링을 하라. 귀는 타고나길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귀의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말을 듣는 태도가 삐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귀로 들어올 때 눈동자에서 빛이 난다. 얼굴의 모든 부분은 서로 돕고 대리하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눈이 정신이라면 입은 물질이다. 그러므로 입은 곡간인데 이 곡간은 너무 꽉 잠그지도 물색 없이 열어놓지도 말아야 한다. 항상 입을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 운은 바뀌기 시작한다. 입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아래로 내린 입은 어떨까? 곡간에서 쌀들이 다 빠져나가는 격이다. 입꼬리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 입 주변도 언제나 깨끗하게, 입은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늘 벌어져 있는 건 곡간을 열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로 재물을 담당하는 입을 열고 닫는 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 가장 나쁘다. 정신이 흐려지고 재물의 손해가 많아진다. 쓸데없는 말은 점차 줄여나가면 된다. 운이란 차곡차곡 쌓이다가 큰 기회가 오는 법으로 쌓이지 않으면 오는 것도 없다. 그러니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의 90%는 바뀐다. 특히 목소리가 중요하다. 목소리가 깊은 사람은 인생에 성취가 많은데 목소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깊이 있고 진중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사실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신비와 권위 등을 느낄 수 있다.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로 그의 영혼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주 조금만 더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깊게 듣는 연습을 해보라.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영혼이 그의 됨됨이와 진실성, 수준을 알려줄 것이다. 눈이 이성이라면 목소리는 감성이다. 눈에는 바른 정신이 깃든다면 목소리에는 맑은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은 이성보다 감성에 더 많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내고 말의 지성과 정성을 담아라. 말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도 신중하지 못하다. 특히 말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지 마라. 소위 겸손을 지나치게 꾸며대는 행위는 잘난 척보다 더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치과에 가는 것은 운을 고치러 가는 것이라 여겨도 좋다.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입속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속은 물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활동하며 재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위아래 치아들이 가지런해야 하고 상한 치아가 없어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중 공든탑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한 좋은 목소리 역시 그 시작은 정신이지만 혀와 치아의 보조 작업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되며 치아는 아주 깊게 운과 직결되므로 항상 건강하게 관리하고 잘 지켜야 한다. 자, 여기까지 얼굴에 있는 천, 지, 임, 눈과 입, 귀에 대해 살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다. 얼굴의 나쁜 변화에 반드시 주의하라. 마지막으로 얼굴의 피부를 살펴보자. 낯빛이 어두우면 이는 주역에서 남과 다투는 일이 많고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는 괴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눈 위쪽이나 아래쪽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어두우면 이는 만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결국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이 총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면 남에게 주눅들어 살게 된다. 그렇다면 보조개는 어떨까? 신기하게도 보조개는 매우 좋다. 주역에서 보조개는 꽃 혹은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조개가 보이게 활짝 웃는 것은 인생 자체에 커다란 이점이 되어 돌아온다. 반면 얼굴에 보조개가 아닌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좋지 않다. 점이 많으면 신속하게 제거하는 편이 좋고 사마귀도 마찬가지로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좋은 운을 일으켜야 한다. 운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얼굴부터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자연히 표정이 좋아지고 얼굴을 드러내고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나쁜 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운의 개선은 평소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얼굴부터 정돈하려는 그 태도야말로 운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첫 관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에도 태도가 있다. 아니, 태도가 묻어난다. 그러니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얼굴에 나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라.
즉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는 운의 기상도로 얼굴을 보면 운이 보인다. 그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 표정은 1만 가지 이상으로 42개의 얼굴 근육이 다양한 현상을 일으킨다. 눈, 코, 입, 귀라는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근육들이 이것을 밀고 당기면서 표정을 만든다. 그리하여 이 표정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일부러 의도해서 지을 수도 있다. 이 표정이라는 것은 지어도 한순간에 곧바로 사라진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지내다 보면 그가 자주 지어 보였던 표정이 어느덧 얼굴에 고착된다. 때문에 얼굴을 자주 찡그려 나이에 맞지 않게 주름이 많으면 인생의 흐름이 순탄하지 않다. 얼굴이라는 하늘에 구름이 많고 기상이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평생 많이 웃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웃는 기운이 서려 있다. 반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팍팍함과 피곤함, 공궁함이 역력하다. 어디가 어떻다고 딱 꼬집어 표현하지 못해도 단박에 느껴지는 인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정에 따라 얼굴은 변한다. 반드시 변한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살아온 역사가 얼굴에 축적되고 그것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내 운명을 예측해낼 수 있다. 지금 바로 살펴보라.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미래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전두엽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로지 이 전두엽만이 여러분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 머리에 떠다니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부분이 막막해지죠. 도대체 뇌에 있다는 그 전두엽을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막 엄청난 난이도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딱 2개의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와 시각화. 다른 건 없어요. 의지와 시각화. 이 2가지만 갖추면 사람 인생은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길 만큼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 전두엽은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자기 몸속에서 보내오는 온갖 자극들을 차단함으로써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호대 잡음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외부 자극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라고 해두자. 네, 작은 일에도 유독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민합니다. 이 예민하다는 건요, 사실 잘 쓰면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걸 못 다루면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잘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자기한테 보내는 각종 신호가 너무 크고 집요하니까 이 사람들 전두엽은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온갖 화학 물질들이 몸과 뇌에서 미친 듯이 날뛰니까요. 이런 몸의 요구를 일단 들어줘야 하니까 전두엽을 일단 잠재우고 대신에 자율신경계가 통제권을 딱 갖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오로지 생존과 본능에만 지배된 상태라고 저자는 말해요. 가령 이런 거죠. 배고파. 언제 먹을까? 졸려. 언제 잘까? 목말라. 물은 어딨지? 심심하다. 누구 만날까? 이런 수준의 질문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어느 한 곳에 무아지경이 되어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생각도 못한 채 끊임없이 본능적인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두엽은 당신이 집중하는 그 의식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그냥 당신의 자유의지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고정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시각화의 핵심도 이겁니다. 단순한 상상은 누구나 쉽죠. 중요한 건요,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정도의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세계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전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사람은 약 6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 이건 전두엽이 다른 뇌 부위를 침묵시킴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내부 이미지가 실제 외부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뇌는 말 그대로 시간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뇌는 자신의 몸까지 인식하지 못해서 당신이 마치 더 이상 몸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당신은 몸이나 외부 세계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닌 한 사람의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일종의 무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잊고 자신이 되는 법도 잊는다. 대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된다. 세계는 사라지고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능력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뇌를 재편할 때 사용하는 자연스럽고도 섬세한 행위다. 네, 여러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나를 잊고, 그러니까 그간 나도 모르게 쌓인 부정적인 내 정체성을 지운 상태에서 오로지 마음에 있는 그 이미지에 완전히 집중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익숙해질 때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 뇌는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구 선수들은요, 날아오는 야구공이 과일로 치면 자몽 크기 정도로 보인다고 하죠. 마이클 조던의 경우는 고도로 집중을 할 때면 농구 골대 크기가 쓰레기통처럼 크게 보여서 슛을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고요. 사실 이 정도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나 시각화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어 자체는 시각화이긴 하지만 저절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혹은 무아지경과 유사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죠?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을 겁니다. 한 가지에 정말 온전히 집중한 나머지 주변 모든 소리가 다 안 들렸던 경험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행동이나 의지에 집중해서 뇌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보라. 그러면 과거나 미래,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로지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때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이 한 곳에만 집중해 모든 관심을 그리로 옮길 때 비로소 전두엽은 여타 쓸데없는 감각 자극을 모두 걸러낸다. 네, 여러분, 저는요, 살아가면서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이걸 해내면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더 이상 기존의 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신경망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저자도 강조하고요. 이 말은요, 즉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란 건 의지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학습하고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무는 방법인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지와 집중, 사라지는 세계와 무아지경, 그래서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그 작은 농구 골대가 큼지막한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집중하는 것이 더 커지는 효과,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는요, 나를 치유하는 단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는 사실 내가 되풀이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건강과 기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못 보는 형편없는 관찰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성향, 기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은 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적절한 동기를 갖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 자신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인식, 이게 결여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단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것만 딱 해보십시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요. 혼자 좀 있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일상에서도 내가 가진 기술이나 태도를 관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사실 너무나 찾기 쉽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걸 정확히 똑같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면 된다. 전두엽을 활성화한다면 당신은 타인을 보듯 스스로를 아주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찍듯이 관찰하고 싶은 스스로의 면면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고정된 신경망만 써도 당신은 쉽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사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쯤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 당신은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가? 내가 나를 관찰했을 때 스스로 지금 인생에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생존 수준에만 국한되었던 의식을 한껏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 당신이 전두엽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어쩌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생존과 관련된 질문들만 평생 당신 머릿속에서 돌아다닐 것이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언제 먹을까? 언제 잘까? 심심한데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존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 정신의 경호원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도 좋은가? 당신이 만약 지금 시끄럽고 연기가 자욱한 정신의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으로 시작하는 이 질문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고개를 든다. 정해진 답은 없으나 심사숙고가 필요한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고 싶은가? 혹은 좀 더 편안하고 단순한 질문만 던지며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나는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해야 삶이 더 즐겁게 변할 것인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로 무엇인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3부작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 시각화를 30분 동안 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생각만 하면서 30분을 버티지? 라고 말이죠. 잘 들어주세요. 이 시각화를 제대로 하면요, 그게 5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불편하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0분 불편하다고 정말 그 이유 딱 하나로 살면서 이 경험 자체를 해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라도 고요와 평화의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고요와 평화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유희에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그들에게는 내가 제안하는 온 마음으로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시각화 말이다. 명상할 때 비로소 사색이 시작된다. 사색이 좋은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 흑과 백, 예와 아니오 같은 원색적이고 이원적인 대답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체계는 호기심을 억압한다.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어한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는 늘 정해져 있는 답을 빨리 대답하는 것에만 주력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왜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사색만이 할 수 있다. 전두엽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사색에 참여하길 좋아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사색적인 질문을 통해 당신 인생의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강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뇌 그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생을 전두엽은 좋아한다. 당신의 몸속 그 어느 기관도 원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당신이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전두엽뿐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회로를 연결해주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 시각화는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자기인식 그리고 사색을 하고 나서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요, 진짜 일부러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전두엽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집중하면요, 이제 뇌의 다른 신경망들은 꺼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봐주셨던 대작 시리즈 4부작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3부작 시리즈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3부작의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3부작 그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를 만들고 새로운 뇌는 새로운 마음을 낳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어떤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허황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직도 위의 6단계의 성공 비결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것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는 철강 공장의 단순 노무자라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 원리의 철저한 실행으로 개인 재산만 1억 달러가 넘는 대부호가 되었다. 카네기뿐만 아니라 토마스 에디슨도 이 6단계의 성공 비결을 적극 지지하고 주창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는 이 성공 비결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비단 부자가 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든 일이나 꿈의 성취에 있어서도 이것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고 이 6단계의 성공 비결이 힘든 육체적 노동이나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나 남의 말에 쉽게 빠져드는 바보로 만들지도 않는다. 또한 이 비결을 실천하는 데 특별히 많은 교육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6단계의 성공 비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 우연이나 타고난 행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은 누구나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점점 희망, 소원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뜨거운 열망으로 뿌리를 내리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실천해온 결과 꿈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부자가 되겠다는 뜨거운 욕망이 자신의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용솟음치지 않는 한, 그리고 자신의 두 손에 그 많은 돈을 꼭 쥐고 말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이상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울러 인류 문명의 발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에 큰 족적을 남긴 위인들은 모두 자신의 꿈에 생사를 걸었던 위대한 몽상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가 열정적인 몽상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고 또한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갖추고 있었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비전이나 꿈까지 미리 보고 확신에 찬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상상 속에서 남아 자신이 큰 부자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현실에 있어서도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은 헛된 꿈에 사로잡힌 몽상가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실제적인 몽상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몽상가가 득세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실제적인 몽상가가 인류 문명을 주도해 왔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형태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비전과 기회를 남보다 먼저 깨닫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선구자들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층 빌딩,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바로 성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선구자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실제적인 몽상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타인에 대한 간대한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가진 선구자들에게 요즘처럼 좋은 시기는 없었다. 변화를 거듭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산업이나 사업의 기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대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과거 선인들의 성공 비결을 배워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되었지만 성공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콜럼버스의 성공 사례를 떠올려보자. 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단순한 꿈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항해를 감행한 결과 신대륙 발견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역시 우리가 사는 지구 이외에도 우주에 여러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태양이 아니라 지구와 이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로 기존의 천문학 이론을 완전히 뒤엎었다. 사실 그가 처음으로 이런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는 등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그의 새로운 이론이 입증되자 성공자에겐 사과가 필요 없고 실패자에겐 핑계가 용인되지 않는다 라는 격언처럼 비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사가 쏟아졌다. 만약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혹시 일시적인 패배가 엄습하고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절대 개의치 말고 자신의 꿈을 믿고 꿋꿋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모름지기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므로 좌절 뒤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성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던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고도 갈 수 있는 탈 것, 즉 자동차에 대한 꿈 하나만 가지고 별다른 준비도 없이 개발 작업에 돌입하여 오늘날의 자동차 왕으로 군림하며 그가 만든 자동차가 세계 전역을 누비고 있다. 만약 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 부족을 핑계삼아 그의 소중한 꿈을 접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성공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되는 램프를 개발하겠다는 꿈을 안고 연구에 나선 결과 무려 1만 번 이상에 달하는 실패 끝에 드디어 꿈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인 몽상가들은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다. 포기하는 법이 없다. 당신이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하려는 일이나 팔려는 상품과 같은 분명한 계획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잠재의식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계획을 당신에게 넘겨주기를 바라고 요구하면서 곧바로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라. 그 계획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 계획들이 나타나면 즉시 행동에 옮겨라. 그 계획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영감의 형태로 혹은 육감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번쩍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영감은 당신 속에 있는 무한의 지성, 잠재의식으로부터 오는 직통전화와도 같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만약 이것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공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6가지 단계의 네 번째에서 당신은 욕망을 실현할 분명한 계획을 세워라. 동시에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라. 라는 가르침을 읽은 바 있다. 당신은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한다. 욕망을 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이성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이성은 결점투성이이다. 더욱이 이성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능력은 게으르기 일쑤여서 만약 당신이 전적으로 이성에 의존한다면 실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눈을 감고 당신이 벌고자 하는 돈을 마음속에 그릴 때 그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하거나 상품을 나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라. 이것은 중요하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진지하게 알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신은 학생의 자세로 몰랐던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어떤 가르침은 따르기로 결정하고 당신이 어떤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어떤 것은 따르지 않기로 하거나 무시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가르침을 믿음 속에서 따라야 한다. 제2장에서 말했던 6단계와 관련된 가르침들을 이 장에서 제시한 원칙과 조화시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해받지 않을 만한 조용한 장소로 가서 밤에 잠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눈을 감고 당신이 바라는 금액과 시기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팔려는 상품을 적은 것을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의 음성이 들리도록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면서 이미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라.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판매업을 통해 5년 뒤에 1월 1일까지 $50,000의 돈을 모으고 싶다면
당신의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어야 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나는 130억에 해당하는 오직급자가 될 것이다. 나는 오직급이 되기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상품 판매원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내가 오직급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나는 지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내 손으로 그 돈을 만질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내가 바라는 돈에 비례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나는 이 돈을 모을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그 계획이 서는 대로 나는 그것을 따를 것이다. 둘째, 당신이 얻고자 하는 돈을 상상력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밤낮으로 반복하라. 셋째, 밤낮으로 늘 볼 수 있는 곳에 당신이 적은 종이를 놓아두고 그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잠자리에 들기 직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어라. 이 가르침을 따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령을 주기 위한 자기 암시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직 감정과 조화를 이루고 느낌과 함께 전달된 명령에만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념은 여러 감정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또한 가장 생산적인 것이다. 신념에 대한 장에서 제시한 가르침들을 따르도록 하라. 물론 그러한 가르침들은 처음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 아무리 추상적이고 혹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들을 따라보라. 만약 당신이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이 책에서 배운 것을 따른다면 전혀 새로운 힘의 세계가 당신에게 펼쳐질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당신이 계략적으로 제시된 이 원칙들을 따를 때 당신의 의심은 믿음으로 바뀔 것이며 더 나아가 완전한 신념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해왔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간이 삶의 주인인 이유, 특히 경제적인 삶의 주인인 이유는 이 장에서 남김없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해 무한의 지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나의 성공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들은 욕망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욕망을 돈으로 전환시키는 실제적인 행위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른 원칙들은 이러한 자기 암시를 적용시키기 위해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이 가르침들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따라보라. 당신의 노력 속에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순수한 신념을 주입해보라. 이 책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불필요한 내용은 조금도 넣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끝까지 읽은 후 이 장으로 되돌아와 다음 사항을 몸과 마음을 통해 실천해 보라. 자기 암시의 원칙은 확실한 것이므로 잠재의식을 통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각 장을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읽는 중간에 특히 인상 깊은 문장에는 밑줄을 긋는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면 당신은 성공 법칙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숙달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도 내친 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네. 알리바바가 나오네요. 알리바바의 신소매. 온 오프라인이 결합하다.
중국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기업이 바로 알리바바다. 1999년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 중국에서 디지털 소비 문명을 창조하고 확신하고 성공한 기업인인 만큼 중국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진정한 신유통 개념의 등장. 마이는 원래 영어 교사로 IT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다. 그러다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을 만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알리바바를 창업했다. 창업 초기 매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정희의 회장을 찾아가 6분 만에 2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건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2천만 달러면요 200억 60억 이렇게 됩니다. 260억. 예, 그쵸, 맞죠. 마인이 처음 시작한 건 B2B 거래를 위한 알리바바닷컴이었다. 초기 위기를 넘기자 엄청난 매출이 발생하면서 알리바바닷컴은 중국 대표 온라인 거래 사이트로 성장했다. 그때까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은 이베이가 중국을 모두 석권하고 있었다. 이 오픈마켓을 겨냥해 타오바오몰을 설립한다. 그리고 보다 신뢰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 백화점 티몰을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한 회사들이 중국 온라인 상거래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이베이는 중국에서 철수하고 알리바바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되었다.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의 80%를 알리바바 계열사들이 처리하고 있을 정도다. 알리바바의 성공 스토리는 책으로 따로 출간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최근 알리바바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신소매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마윈은 온라인 상거래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2016년 오프라인 유통을 연계하는 신소매 전략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향후 30년 내 신소매라는 개념으로 대체될 것이다. 온 오프라인과 물류가 결합했을 때 진정한 신유통의 개념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유통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다. 이미 잘 알려진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달, 택시, 차량 공유, 쇼핑 등 이미 다양한 서비스가 O2O의 형식으로 사업화되어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알리바바의 마인이 얘기하는 신소매는 오프라인 전체를 완전히 온라인화한다는 관점에서 다른 개념이다. 즉 오프라인 매장들의 ICT 기술, 컴퓨터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화하고 이것을 모두 연결해서 유통되는 모든 재화가 온라인 플랫폼을 따라 이동하고 소비되는 형태가 신소매이다. O2O와 특별히 구분되는 점은 오프라인 매장의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기술이 접목되고 결제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체의 유통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적된 데이터는 다시 제품의 생산, 구매, 배송에 반영되어 합리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마이는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접목해 전체의 유통 시스템 운영을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소매의 최종 목적이라고 얘기했다. 허마 셴성의 성공. 허마 셴성.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인 허마 셴성이다. 알리바바의 대형마트 허마 셴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하고 매장 물류, 배송의 디지털화를 통해 소비자의 범위를 반경 3km 이내 주민까지 확대한 신소매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결제를 알리페이로만 할 수 있게 해서 구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물류의 유통 단계별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획을 위한 빅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 알리바바는 이미 온라인 소비에서 엄청난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허마 셴성이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하라는 뜻이다.
유통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여는 문이 되고 있다.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상품의 반응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어느 정도의 구매 주문을 낼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소비 특성도 분석해 유사성이 높은 소비 지역은 신상품 출시 때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잠시만 생각해도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이 디지털 유통 빅데이터의 잠재력이다. 2016년 11월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유통기업 산장쇼핑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리고 산장쇼핑의 물류망을 기반으로 타오바오 편의점을 항저우, 상하이에 이어 닝보에도 진출시켰다. 타오바오 편의점은 스마트폰 주문 후 1시간 내 배송이란 획기적인 컨셉으로 일용 소비재, 신선 식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소매 유통기업인 바이런 그룹과 협력을 시작했다. 바이런 그룹은 중국 최대의 소매 유통기업으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을 포함한 7,000개 점포를 25개 성시에 두고 있는 거대 오프라인 유통기업이다. 이 밖에도 알리바바는 산디앤고에 투자해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1시간 내 받을 수 있는 신속 배송 서비스에 도전한다. 이렇게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과의 협력이 가능한 것은 엄청난 투자 자본의 힘이다. 향후 5년간 편의점만 100만 개. 이제 알리바바는 온라인에서 축적한 유통의 노하우를 오프라인 유통에서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더 거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온라인 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들여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노하우들이 앞으로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중국의 소비 문명의 디지털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텐센트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중국 제2의 온라인 유통 기업 찡뚱도 발빠르게 오프라인 유통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7년 찡뚱 회장은 향후 5년간 100만 개의 편의점을 프랜차이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00만 개. 신규 편의점 개설이 아니라 기존 편의점을 적절히 개선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거대 편의점 체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시 중국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1만 5천 개의 규모인데 100만 개라니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다. 여기서 쏟아지는 데이터 규모도 엄청나다. 기술적으로도 오프라인 편의점은 더욱 발전한다. 미국의 아마존이 만든 무인 점포 아마존고가 등장했다면 중국에는 벤니펑이 있다. 벤니펑도 무인 편의점을 추구한다. 아마존고와는 달리 고객들이 익숙한 QR코드를 기반으로 셀프 구매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지어는 굳이 매장에 오지 않더라도 앱에 표시된 상품을 구매하면 배달해주는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무인 판매점에서 안면 인식 기능과 매대 센서도 적극 활용 중이다. 2017년 베이징 중관충에 5개 지점을 낸 벨리펑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문명의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명확하다. 이렇게 알리바바와 찡뚱을 필두로 중국의 많은 유통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며 중국의 유통시장을 거대한 디지털 세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비즈니스의 근간인 유통이 변하면 문명이 변한다. 이미 중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소비 문명 국가가 되었다. 방송, 금융, 유통, 교통 등 문명의 근간이 모두 포노 사피엔스를 표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소비 문명과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이 문명은 더욱 빠른 속도로 우월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알리바바의 마이는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중국의 미래다. 비즈니스가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가 중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 이웃 나라에 두려울 만큼의 무서운 신문명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카풀,
사태를 통해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 각오로 디지털 신문명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중국이 우리 역사에 미쳐왔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문명의 확산을 대비해야 할 시대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문명의 확산을 대비해야 할 시대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문명의 확산을 대비해야 할 시대이다. 지금까지 없던 인류가 온다. 지금까지 없던 인류가 온다.